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영화 스토리텔링의 비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영화감독 김유성입니다. 제 경력은 대한민국 영화계라고 불리는 충무로에서 거의 만들어졌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곳 광주고요.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에 돌아온 것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충무로에는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영화 감독의 마지막 길은 엄마와 둘이 사는 것이다. 그 마지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 고향에 돌아와서 동강대학교 그리고 동신대학교에서 영화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아주 엄하게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재밌게 해라. 재밌게 해. 재밌게 하라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야, 너 광주 동구청에서 노래교실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그 노래교실에 말이야 90 드신 할머니가 오시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그렇게 재밌어서 웃으려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순간 저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아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난 학기 강의 평가란에 이런 꼬리말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가 선생인지 의심스럽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불면증이 나왔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제가 감히 노래교실 선생님을 웃음으로 제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배우지만 재미는 기억된다 라는 모토로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스토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밌게 하라고요. 자,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극장에 가서 보신 영화가 있으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승부, 네, 이병헌하고 유아인 주연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영화 보셨습니까? 야당. 여기 계신 분들은 최신 영화를 다 보신 거 보니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 축하 사전 공연에 있었던 그 시네마 천국 그리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제목도 이렇게 맞추시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영화적인 지식과 정보가 계신 분들이세요. 또 어떤 영화를 극장에서 최근에 보셨습니까? 그것도 가장 최근 영화예요. 네, 그렇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왜 좋아하세요? 네. 뭐 어떤 분은 나는 영화를 대리만족으로 보니까 그래서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팍팍한 삶에서 영화가 그래도 삶의 온기를 준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미와 감동을 이렇게 찾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요 영화를 엄청 많이 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 2024년도 통계가 약 1억 2천만 명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피크일 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영화 관객 수는요 2019년도 통계인데요 약 2억 2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한 사람당 영화를 1년에 4번, 5번은 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영화에 빠져들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영화 스토리텔링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스토리의 힘이라고 하죠. 영화 한 편에 울고 웃고 때론 삶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스토리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고 웃고 때론 삶이 바뀌고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요, 흥미로운 소재를, 흥미로운 사람을 등장시켜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푸는 것, 저는 이거를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극장문을 나섰을 때 잔향처럼 여운이 남고,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삶은 왜 이런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저는 그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란 어떤 이야기인가? 시나리오 작가들은 훌륭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훌륭한 이야기의 뼈대는 이러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엄청 어렵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뼈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를 보면 지금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엄청 어렵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겁나 어렵다. 이게 이제 드라마이고 이게 이야기의 뼈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토리의 본질입니다. 자, 영화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겁나 어렵다. 이게 영화라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영화의 시작을 프레미스,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프레미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레미스는 영화의 시작이에요. 이런 형태입니다. 만약 무엇 한다면, 영화 광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광해. 여러분 광해 천만 영화인데 광해 다 보셨죠? 네. 광해의 프레미스, 광해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만약 왕과 닮은 광대가 궁에 들어간다면, 이게 이제 이 광해의 프레미스고 핵심 아이디어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즉 프레미스는 이야기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전제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도 그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은 스토리의 DNA, 이 씨앗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씨앗이 좋으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이 스토리, 훌륭한 스토리는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해야 됩니다. 새로움만 있어서는 낯설어요. 반면에 익숙함만 있으면 식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전문 용어로 장르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큰 흥행을 했다고 치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영화와 비슷한 형태의 장르 영화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6년, 7년 이쯤에 나홍진 감독이 만든 추격자가 스릴러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흥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 영화계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스릴러 장르는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보는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추격자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스릴러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영화들이 신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류작으로 취급받고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이것이 이제 장르의 운명이고 장르의 속성인데요. 이야기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진에서는 타이타닉,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타이타닉인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가 만든 영화 타이타닉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타이타닉을 탄다면, 이게 이제 이 타이타닉의 프레미스,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핵심 아이디어에는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 주인공 둘이 사랑하는 건 같지만 배경이 이제 다른 거예요. 배경이 타이타닉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새로웠을 때, 갈등이 신선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훌륭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의 풍부한 경험을 줍니다. 이런 훌륭한 스토리, 좋은 스토리는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정을 쥐락펴락해요. 몰입시키고 참여시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드라마 광인데요. 이제 저녁에 이제 어머니 집으로 제가 걸식하러 가거든요. 걸식을 하러 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 소파에 이렇게 장군님처럼 앉아 계세요.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네, 야인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야인 시대 재방송해 주는 거를 엄청나게 몰입해서 뭐 대사도 막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어머니는 완전히 그 스토리에 푹 이렇게 빠지신 거죠. 네. 이런 어떤 풍부한 경험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전국에는 카타르시스를 준다.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막힌 것이 뚫린다. 혹 내지는 정화된다. 또 영화적인 해석으로는 정서적으로 해방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좋은 스토리는 몰입과 참여를 시킵니다. 네, 방금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시간 순삭이란 말이 있죠. 재미있고 훌륭하고 좋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언제 시간이 갔는 줄 몰라요. 그건 이제 내가 주인공과 그 극에 완전히 동일시되고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몰입과 참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좋은 스토리는요, 메시지와 깨달음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토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롯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입니다.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 플롯, 주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를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는 캐릭터와 플롯 그리고 갈등입니다. 이제 이 영화 스토리텔링을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인 캐릭터와 플롯, 갈등을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캐릭터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캐릭터. 영화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인공, 즉 캐릭터가 있다. 네.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어야 하죠. 등장인물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극장에 들어가서 스크린에 불이 밝혀지면 주인공이 누구인가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한테 내가 동일시되고 내가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캐릭터는 이제 등장인물, 주인공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캐릭터고 주인공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가령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장난감이 이제 주인공이죠. 네. 또 혹은 어떤 사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이 펫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는 강아지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주인공은요, 크게 이렇게 주인공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능동적인 주인공과 수동적인 주인공, 이런 두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능동적인 주인공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아주 적극적인 주인공을 능동적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범죄도시의 마석도 형사인데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의 캐릭터는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이죠. 아예 그냥 범인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잖아요. 이런 캐릭터, 이런 능동적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을 하면 스토리를 진행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별다른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 캐릭터 자체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끌고 나가거든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인공이 뭐냐면요, 플롯을 끌고 가는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은 플롯을 끌고 가는 사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동석은 이렇게 능동적인 캐릭터라서 범죄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되게 박진감 있고 마동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아주 쭉쭉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반면에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 보셨죠? 네, 허진호 감독이 만든 멜로드라마인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가 분한 정원 역할, 이 정원이라는 사람은 수동적인 캐릭터예요. MBTI 앞이 I예요. 저도 인프제, INFJ거든요. 네. 근데 이 정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라 옆에 있는 다리미 희문아를 사랑해요. 그런데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한석규 정원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내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타이밍도 좋지, 이때 이제 이렇게 시문아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합니다. 내 사랑을 이야기할까? 아니야, 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갈등을 해요. 자, 이런 캐릭터, 이런 수동적인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능동적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물은 좀처럼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작가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주인공은 태양과 같거든요. 모든 주변 인물들이 이 주인공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옆에 있는 인물들은 행성과 같아요. 해서 주인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캐릭터를 마주쳤을 때 이 캐릭터는 능동적이구나, 이 캐릭터는 수동적이구나, 이것만 발견하셔도 영화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캐릭터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캐릭터는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점과 태도가 있어야 되고,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결핍과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좀 추상적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강렬한 열망, 좋은 캐릭터. 주인공의 조건은요, 주인공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강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야기의 뼈대, 이야기의 본질은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겁나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그냥 원하는 것이면 안 되고요. 강렬해야 돼요. 나 반드시 정말 저걸 해내고 말겠다. 혹 내지는 내가 반드시 내가 그놈 잡는다. 이렇게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은. 왜냐하면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관객들은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사진에 있는 영구, 극중 배역이 영구예요. 저 영화는 이제 이명세 감독님, 한국의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님이 만드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의 스틸인데요. 저기 나오는 이제 박중훈 영구는요, 정말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형사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던집니다.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이 정도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는 기차처럼 금방 이야기에서 떠나버릴 거예요. 혹은 TV로 영화를 본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관점과 태도. 캐릭터, 주인공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독특한 성격, 그리고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평면적인 주인공보다는 입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헐리우드 액션 영화,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를 봤을 때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스피드란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스피드, 산드라 블록과 같이 주연했죠. 그 스피드란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거의 천하무적으로 나오죠. 그 사람은 거의 인간미가 없어요. 거의 기계 같죠. 그런 캐릭터를 가리켜서 우리는 평면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이러한 독특한 성격, 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개성이 있으면 이 캐릭터는 입체적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사진은 이제 강우석 감독이 연출한 공공의 적의 스틸인데요. 공공의 적에서 도드라지는 캐릭터, 주인공이 바로 강철중입니다. 이 공공의 적 영화 오프닝 시퀀스는 이렇게 시작돼요. 경찰에 대해서 강철중이 이러쿵저러쿵 나레이션을 해요. 경찰은 박봉이다. 경찰은 24시간 일한다. 경찰은 너무 힘든 그런 직업이다. 극한 직업이다. 하지만 이런 경찰들은 사명감으로 지금도 불철주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강철중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강철중이 이제 연쇄살인마 이성재와 부딪히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좋은 캐릭터의 조건은요, 이런 변화와 성장, 캐릭터 아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캐릭터 아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물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완득이, 여기 유아인이 연기한 완득인데요. 최근에 좀 무리를 빚은 배우죠. 자, 유아인이 연기한 완득이는 꿈이 없거든요. 뭐가 되고 싶은 꿈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동주라는 저 선생님, 그리고 여자친구, 그리고 또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를 따르는 삼촌, 이런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종격투기라는 그런 꿈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꿈이 생긴, 변화하고 성장하는 완득이를 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일시를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의 조건 세 번째는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결핍과 인간미예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100%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거든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인간미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네, 100% 사람이에요. 100% 사람.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다소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캐릭터를 뭐 학대한다, 혹 내지는 뭐 심파다, 이런 볼멘 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용구는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구는 우리보다 좀 모자라거든요. 우리보다 모자라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구를 응원하고 동정하고 연민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캐릭터 네 번째 조건은요, 바로 결핍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여러분은 좋아하는 내 마음속에 캐릭터가 있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영화의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다.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전차왕 원복동이요? 저는 리플리란 영화에 리플리에게 그런 연민과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 알랭드롱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란 영화 보셨죠? 네. 예. 태양은 가득히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바로 리플리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은 가득히는 이제 원작 소설이 있죠. 예? 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태양은 가득히가 만들어졌고, 그 태양은 가득히를 리메이크한 게 이제 앤서니 밍겔라 감독이 만든 그 리플리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은 돌아가셨어요. 잉글리쉬 페이션트, 그리고 콜드 마운틴, 그리고 리플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 리플리는요, 여러분 아시듯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악인이에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악인입니다. 악당이죠. 그런데 그런 악당을 너는 왜 연민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맷 데이먼이 분한 리플리는요, 낮에는 이제 피아노 연주자, 행사장 같은 데 가서요, 피아노 연주를 하고,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로 살아요. 그러면서 고학생, 학업을 이어갑니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 남을 흉내내는 재능, 남을 따라하는 재능, 남의 서명을 훔치는 재능. 굉장히 감각적인 인물입니다. 머리도 지능도 좋고요. 그런데 이 인물은 지독히도 가난해요. 어떤 이런 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이렇게 공부만 해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한테 우리가 동정하게 되고 연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한 번씩, 거짓말 한 번씩 다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거짓말 한 번씩. 네,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나? 이렇게. 네, 다들 이런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리가 극 속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아이고, 저 거짓말하다가 또 들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플리를 이제 연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플리는 이렇게 상류층 사회에 끼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요, 또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아주 재능이 있는 캐릭터예요. 변화와 성장에서는 이 캐릭터는 점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파국으로 치달아갑니다. 좋은 성장은 아니죠. 그리고 이 리플리는 결핍, 인간미가 있습니다. 인간미, 거짓말쟁이를 인간미라고 이렇게 붙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연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리플리를 보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그런 어떤 연민을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영화 속의 캐릭터가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요,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했던, 내가 연민했던 캐릭터는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캐릭터의 3대 필수 구성 요소 중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갈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갈등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다.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다. 갈등이 없으면 액션이 없고, 액션이 없으면 캐릭터도 없고, 캐릭터가 없으면 스토리가 없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의 저자 시드필드가 한 말인데요. 저는 갈등을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세요. 서울의 봄 다 보셨죠? 네.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과 전두광, 이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갈등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 바로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면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갈등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적 갈등, 그리고 개인적 갈등, 그리고 사회 환경적 갈등,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마음속의 갈등. 그리고 개인적 갈등은요, 나와 너의 갈등입니다. 보통 이제 액션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자, 이 둘의 갈등이죠. 가령 범죄도시라고 하면 마동석과 장첸, 마석도와 장첸의 갈등, 또 마석도와 강해상, 손석구의 갈등, 이렇게 개인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환경적 갈등, 이것은 이제 개인 대 사회, 개인 대 환경, 이런 갈등입니다. 이 명랑은요, 갈등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갈등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순신은 마음속으로 갈등해요. 마음속으로. 선조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해놨지만 자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런 마음속의 갈등을 가리켜서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내적 갈등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이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내면의 외면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흔한 방식이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런 어떤 상투적인 장면으로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가령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갈등, 내적 갈등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 한석규가 심은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한석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물컵에 펜촉, 잉크 펜촉을 담그는 클로즈업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물컵에 잉크가 이렇게 한지에 먹물 스며들듯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 내적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개인적 갈등. 명랑의 개인적 갈등은요, 명랑에 배치된 모든 인물들이 이순신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심지어 이순신의 아들 이회, 또 이순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 싸움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의 부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와 맞서 싸운단 말입니까?
이순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런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이순신을 향해서 다 반대해요. 개인적인 갈등이죠. 사회적, 환경적 갈등을 볼까요? 외세가 침입했어요. 왜군이 침입했습니다. 사회 환경적 갈등이죠. 그리고 선조는 수군은 육군하고 합해라 라고 또 명령을 내려요. 이건 이제 사회 환경적 갈등이죠. 이렇듯 갈등은 이래 내적 갈등, 개인적 갈등, 사회 환경적 갈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명랑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의 갈등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갈등이 있으니까 그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이순신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화에 갈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네, 맞아요. 재미없어요. 제가 종종 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선생님을 카메라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카메라로 선생님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극장에 개봉을 했습니다. 효과음이 오늘 좋은데요? 네. 네. 구청에서 고용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 2시간 동안 찍은 걸 극장에다가 걸었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이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다들 저런 표현을 하실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이런 영화는요, 극장에 걸 수가 없어요. 이런 영화는 미술관에 가야 됩니다. 네. 아방가르드 영화죠. 네, 실험 영화죠, 실험 영화.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걸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갈등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있어야만이 스토리가 굴러갈 수 있어요. 앞에서 다뤘던 캐릭터가 없이는 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등장인물이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와 갈등을 스토리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갈등을 제가 스토리의 엔진, 심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갈등이 스토리의 엔진 그리고 심장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다룰 요소들, 극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드라마적 아이러니, 그리고 딜레마, 그리고 아이러니,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양념입니다. 양념. 이 양념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저희 집은 그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네, 제 입맛하고는 이렇게 썩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음식에는 이게 조미료가 필요한데요. 이게 갈등은 이제 스토리의 엔진이다. 그럼 여기 이제 드라마적 아이러니는 이제 조미료예요. 자, 어떤 맛을 내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객은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드라마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관객은 알고 있지만 스크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 최소한 적어도 1명 이상이 모를 때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을 가리켜서 극적 아이러니 혹은 드라마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극적 아이러니를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서프라이즈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 스크린을 뚫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우리 놀래잖아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이쪽 벽에서
벽에서 누군가 살인자가 이렇게 도끼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살인자가 확 나타나면 놀래요.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공포 영화에서 이런 장면 종종 보셨죠? 뭐 어두운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양 하고 이렇게 떨어진다 할 때 놀래잖아요. 서프라이즈예요. 순간적으로 놀래죠. 반면 서스펜스는 철저하게 이런 극적 아이러니, 드라마적 아이러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저한테 앙심을 품은 학생이 이제 이 밑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한폭탄은 정확하게 7시 50분에 터질 겁니다. 그러면 뭘부터 먼저 보여줘야 되냐면요, 관객은 알고 있지만 관객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관객한테 학생이 앙심을 품고 밑에다가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다. 이 시한폭탄은 정확하게 7시 50분에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시한폭탄이 이제 째깍 이렇게 시간이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앞에 있는 저는 뭐 드라마가 뭐 심장이다, 엔진이다, 영화 감독의 마지막 길은 엄마랑 둘이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시 49분 30초, 이제 폭탄이 곧 터지려면 한 30초 남았을 때 갑자기 이제 앞에 계셨던 선생님이 아유, 나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듣겠네. 아유, 그만합시다. 그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이렇게 해서 청중들을 다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저 선생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살았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저한테 물 갖다 주신 그 여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니 내가 물까지 갖다 줬는데 다 나간다고? 다 앉아! 그러면 관객들의 마음은 이제 아이고, 저 여사님 진짜 다 죽게 생겼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극적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릴러 장르, 호러 장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극적 아이러니를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스틸은 이제 나홍진 감독이 만든 추격자거든요. 추격자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이제 서영이가 이제 연쇄살인범 하정우한테 잡혀가지고 감금당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 하정우가 경찰서에 잡혀 있는 사이에 서영이가 용케 탈출을 해서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정신이 이렇게 없고 막 사경을 헤매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슈퍼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피투성이인 서영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하정우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오다가 담배가 떨어져요. 그래서 담배를 사러 그 슈퍼에 들어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관객들은 그 서영이가 탈출해서 그 슈퍼 안방에 이렇게 피신해 있고, 그런데 그 연쇄 살인마가 그 슈퍼에 온 거예요. 담배 사러. 근데 그 속 없는 그 여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정우한테. 총각 잘 왔어. 웬 미친놈이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지금 여자 납치했는데 그 여자가 탈출해서 우리 집에 와 있어. 하정우가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슈퍼 문을 잠궈요. 출입문을 잠궈요. 그런데 이 뭣도 모르는 정말 이 여주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잘했어. 문 잠궈. 잘했어. 그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 총각이 딱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놈이 오면 이 망치 있지. 이 망치로 얼굴을 때려버려. 망치를 쥐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이 장면을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요. 관객은 알고 있지만
관객은 알고 있지만 스크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모를 때 발생하는 이 복잡 미묘한 이 감정, 이것이 바로 드라마적 아이러니고 이것이 바로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관객이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몰입하게 돼요. 몰입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은, 영화 감독들은 스토리 안에 이런 극적 아이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재미를 주는 비결이에요. 이 극적 아이러니가 그렇다면 어떤 스릴러 영화, 긴장감을 주는 스릴러 영화, 또 혹은 호러 영화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코미디에도 아주 빈번하게 쓰입니다. 수상한 그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상한 그녀, 황동혁 감독이 만든 수상한 그녀는 800만 관객이 들었어요. 자전차왕 엄복동은 17만이 들었죠. 이 수상한 그녀를 보면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나문희 할머니가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팡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와서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춘했어요. 20살에 심은경으로 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관객은 알고 있어요. 관객은 먼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그 스크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몰라요. 몸이 바뀐 거를. 나중에 이제 박인환 할아버지가 알게 되지만 그 사람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극을 보면서 관객들은, 야, 이 바보들아, 나문희가 심은경이잖아, 이렇게 극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런 극적 아이러니, 드라마적 아이러니는요, 호러 영화, 스릴러 영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코미디에도 쓰이고요, 드라마에도 쓰이고요, 스토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 딜레마. 수상한 그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딜레마란 두 갈래 갈래길에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렇게 하죠. 좋은 스토리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요, 또 흥미를 북돋는 조미료예요. 극적 아이러니와 마찬가지로요. 수상한 그녀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영화 중반에 감독이자 작가인 황동혁이 이런 장치를 해놓습니다. 나문희 할머니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20살의 젊은 심은경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가 나면, 피를 흘리면 그 부분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돼요. 관객들도 그 저주는, 저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여튼 그 변신의 저주는 피를 흘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젊은 몸을 찾은 나문희, 극중 심은경은 피를 흘리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세컨 플롯 포인트, 영화가 중반을 넘어서 클라이막스로 치달아가면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나버려요. 이때 딜레마가 생깁니다. 손자한테 피를 내주자니, 왜냐하면 희귀혈액형이거든요. 손자한테 피를 수혈하면 나는 예전처럼 노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손자한테 피를 주지 않으면 손자가 죽잖아요. 이 두 갈래의 갈래길, 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이에서 나문희 할머니는 자기를 희생해서 손주한테 피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하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이런 딜레마가 클라이막스 앞에 배치가 되면 스토리는 더 깊어지고 관객의 참여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그야말로 아이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과 부조화를 뜻해요. 서울의 봄은 제목 자체가 벌써 모순입니다. 다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서울의 봄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기억나시죠? 화려한 휴가를 2006년도에 김지훈 감독이 연출한 화려한 휴가를, 김지훈 감독은 대구 사람인데 광주에서 화려한 휴가를 찍었고요. 광주 사람인 저는 누가 그녀와 잤을까를 대구에서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박철민 선배가 제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리고 화려한 휴가에도 출연해서 제가 이제 도청에서 이제 촬영한다고 해서 거기 놀러 갔더니 이제 김지훈 감독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당신은 대구 사람인데 광주에서 영화 찍고 나는 광주 사람인데 대구 가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 뭐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대구는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촬영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그 생맥주 한 잔 먹고 이렇게, 그게 이제 유일한 휴식이었는데요. 그 이제 호프집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남편은 없어도 에어컨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대구도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더웠는데 광주도 이제 그 못지않게 이렇게 더워졌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화려한 휴가는 그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잖아요. 부조화하잖아요. 그러니까 5.18 진압군들의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거든요.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잖아요. 네. 또 이런 제목의 아이러니가 있는 영화들이 더 있습니다. 가령 봉준호 감독이 만든 살인의 추억, 또 그렇죠. 또 로베르토 베니니가 만든 인생은 아름다운 어떻습니까? 홀로코스트의 아주 잔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영화 제목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인생은 아름다워예요. 영화 대부, 여기 계신 분들은 코폴라가 만든 대부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대부는 아이러니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대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족, 패밀리가 가장 우선이다 라고 패밀리를 강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배적이죠. 서울의 봄 제목도 아이러니하고요. 이 영화는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영화는 선인, 프로타고니스트가 선인, 착한 사람, 우리 편, 선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 장군이죠. 그런데 제가 주인공이 뭐라고 했죠? 주인공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 플롯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영화의 플롯을 끌고 가는 사람은 이태신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전두광입니다. 황정민이에요. 황정민이 치고 나가면 이태신이 수세에 몰려요. 그걸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전두광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정권을 뭐 잡았죠. 이 영화를 보고 우리 모두가 공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흥행적인 요소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천만을 한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거를 바로 이 아이러니, 모순과 부조화에서 찾습니다. 자, 스토리를 이루는 3대 구성 요소, 제가 캐릭터, 그리고 갈등, 플롯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살펴봤고 갈등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플롯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약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화과,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화과에서는요, 이 캐릭터와 플롯 그리고 갈등을 4년 내내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4년에 배울 것을 오늘 제가 약 1시간 15분에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 이렇게 고개 이렇게 끄덕거리시고요. 네네. 자, 이제 플롯 전략,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플롯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플롯은
플롯은요, 사건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혹은 사건의 나열을 가리켜서 플롯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저한테 종종 이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어이, 이보게, 내 삶을 한번 영화로 한번 해봐. 이렇게요. 또 혹은 제가 올해 이제 지천명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우리 나이로 50살이 됐습니다. 네. 로션만 발랐어요. 네. 근데 저의 50년 이 인생을 영화로 이렇게 담으려고 하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장 러닝타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길어봤자 한 2시간 반, 2시간 반 너무 길어요. 못 견딥니다. 영화라고 하면 통상 러닝타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정도죠. 왜냐하면 오줌보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의 50년 인생을 이 2시간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의 50년 인생을 이렇게 띄워넣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들,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또 혹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앞뒤로 배치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가 학동에서 태어나서, 혹은 이제 저희 아버지는 본적이 수기동이시거든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학동에서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 순이라고 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통상 보통이죠. 반면에 시간을 뒤집어서 가령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가잖아요. 또 혹은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 순서를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간대를 막 퍼즐처럼 섞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플롯을 구사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펜하이머, 테넷, 인셉션, 메멘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 영화를 가리켜서, 이 감독을 가리켜서 플롯의 마법사라고 합니다. 아마 덩케르크란 영화를 보시면 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플롯의 마법사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플롯이 복잡하면 되게 어려워요. 영화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너무 복잡하면 포기해버리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선을 잘 잡으면요, 이때는 우리의 두뇌의 유희가 시작됩니다. 퍼즐을 맞춰가면서 오히려 더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게 이제 플롯의 전략인데요, 이게 플롯의 개념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삼막 구조는 가장 대중 친화적인 플롯 전략이에요.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플롯 전략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시나리오를 지도하거나 시나리오 공모전에 가보면 이 단순한 처음 중간 끝도 없는 스토리들이 차고 넘칩니다. 시작은 있는데 중간이 없는 이야기, 중간이 지나치게 긴 이야기, 이런 어떤 균형 잡히지 못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자, 그러면 가장 대중 친화적이라고 하는 이 삼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막은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을 1막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계, 주인공이 사는 세계가 현재인지 조선시대인지 먼 미래인지 이 세계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이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 이 사람을 따라가. 그럼 주인공이 스토리를 끌고 가죠 이제.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주인공은 강렬한 열망이 있다고 했죠.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세팅을 합니다. 자, 이러면 1장, 1막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1막 안에 선동사건이라고 하는 도발적인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사건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시키는 사건이 하나 나와야 돼요. 가령 택시 운전사 같으면 송강호가 돈을 밝히는 택시 기사인데 동료 기사로부터 자기 일거리를 뺏어서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선동사건, 도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1장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2장으로 갑니다. 2장은요 어렵지 않아요. 2장은 이제 갈등, 우리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런 내적 갈등, 개인적 갈등, 사회 환경적 갈등, 이런 갈등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이것이 바로 2장입니다. 스토리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건 엄청 어렵다. 2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송강호가 기자를 광주에 데려다 주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2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2장이 이제 길잖아요. 2장이 기니까 중간에 이제 전환점을 하나 둬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미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드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고요. 다음 3막. 3막은요 이제 벌려놓은 거 다 수습하는 거예요. 벌려놓은 거.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에서 빵 하고 터지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관객에게,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를 수습합니다. 메시지를 주고 여운을 주고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3막입니다. 처음, 중간, 끝.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영화가 시작되면은요. 영화가 시작됐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 주인공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주인공이 사는 세상, 광주광역시 2025년. 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나이, 주인공의 가족관계,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사람의 성격과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동적인 사건, 도발적인 사건이 등장을 해야 돼요. 택시 운전사 같으면 기사 식당에서 건너 테이블에 있는 다른 동료 기사가 하는 말을 엿들어요. 내가 큰 10만 원짜리를 하나 물어왔다. 외국인 기자를 데리고 광주 데려다 주는 거다. 국도국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몇 시에. 그러니까 돈에 쪼들려 있던 송강호가 자기가 먼저 가서 그 동료의 일거리를 낚아채거든요. 이 선동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 1장의 플롯 포인트,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이 플롯 포인트로 갑니다. 이제 기자를 데리고 광주로 진입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은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2장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길죠. 2장이 시간으로 보면은 1대 2대 1 정도예요. 그런데 현대 영화의 추세는 1장이 짧아지고 3장도 짧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 빨리 이야기해, 빨리 해라, 빨리 하라고 이야기해서 1장이 짧아지고 있어요. 2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 액트 2, 2장의 중간에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이정표를 하나 세웁니다. 이건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택시 운전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료의 일거리를 뺏어서 기자를 데리고 광주에 왔죠. 예? 선동적인 사건, 그리고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구성점 1,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됐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광주에 와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계엄군에 짓밟히고 곤봉에 머리 터지고 총칼로 이렇게 찔리고 내가 알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힌츠페터 기자를 놔두고 도망쳤잖아요. 차를 타고 도망쳤어요. 저 아래에 있는 순천으로. 그래서 순천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그 국수집 사장님이 광주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했던 주먹밥 좀 드시라고 주먹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먹밥을 얻어먹었던 게 연상이 돼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카센터로 가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딸한테. 은정아,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예.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장이 기니까 그 중간에 이런 플롯 포인트, 사건을 전환시키는 대전환, 이런 구성점을 또 둔 거죠. 이러면서 여기 2장의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이 전반부의 송강호는 돈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럴만해요. 호라비가 딸 하나 키우는데 택시 운전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사글세는 밀려있고 딸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딸아이의 발에 맞는 신발이 없고, 그래서 돈에 이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양심의 씨앗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광주에서 이런 이제 참상을 목격하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이런 소시민, 이 소시민이 이제 영웅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세컨 플롯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요, 이 세컨 플롯 포인트는 도청 앞에서 이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 쏘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어요. 이때 택시기사들이 나서죠. 택시기사들이 자기 택시를 몰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앞으로 달려가요. 송강호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을 구해내요. 그러자 시민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임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줘요. 이제 너의 임무는 힌츠페터 기자를 데리고 광주를 빠져나가야 된다. 광주에서 탈출해야 된다. 탈출해서 지금 여기 현실을 알려야 된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세컨 플롯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제 택시를 타고 도망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새까만 그 지프차들 있죠. 지프차들이 이제 송강호가 탄 택시를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동료 택시 기사들, 광주 택시 기사들이 나서서 송강호가 도망칠 수 있게 막아주는 그 카체이스 장면, 이게 바로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에너지가 있는,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이제 힌츠펜터는 자기가 찍은 필름을 가지고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서 힌츠페터가 송강호를 찾으려고 하지만 송강호가 자기 본명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잔향, 그런 여운을 남기고 그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자, 제가 지금 택시 운전사의 플롯 전략, 택시 운전사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5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선동적인 사건, 도발적인 사건, 그 다음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경계, 플롯 포인트 1, 그리고 중간, 2장이 기니까 중간에 전환점, 미드 포인트, 그 다음 2막에서 3막 넘어가기 이 경계에 있는 세컨 플롯 포인트, 그리고 클라이맥스, 이게 5개의 주요 초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장면이 이 5개의 초점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임팩트가 있거든요. 앞으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는 어떤 전환이 나오겠군, 이렇게 극장에서 혼잣말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요, 이 삼막구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칙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스토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크다 하는 원칙이고요. 이런 삼막구조는 작가의 의도, 감독의 또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 변주가 가능합니다. 가령 여기 볼까요? 변호인도 천만 영화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변호인은 일막이 굉장히 길어요. 이 일막이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일막 동안 이 송우석이라는 이 변호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떠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고학생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판사들 사이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을 당하고, 그래서 법복을 벗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서 세무변호사를 하고, 세무변호사를 하면서 큰 돈을 만지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길게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요, 국밥집 아들내미가 잡혀가면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 영화는 왜 이렇게 일막을 길게 이렇게 가져갔을까요? 관객이 이 송석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작가이자 감독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영화, 마이클 치미노 감독이 만든 디어 헌터 기억나세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했던, 크리스토퍼 올켄도 나오고요. 이 디어 헌터 같은 경우도 일막이 굉장히 깁니다. 일막이 거의 1시간 정도예요.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1대 2대 1 비율로 놓는다고요. 그리고 현대 영화에서는 앞이 짧아지고 뒤가 짧아지고 있는 경향인데, 이 디어 헌터는 앞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영화는 이제 러시아계 백인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만 막 나와요.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이게 1시간 가량 펼쳐져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월남전,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이야기의 양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뀝니다. 거기는 거의 아수라, 지옥이에요. 감독이 의도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런 일상, 무료한 일상도 전쟁에 비하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감독은 의도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삼막구조는 대중 친화적인 플롯 전략이지만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앞서 프레미스, 좋은 이야기에는 프레미스, 좋은 씨앗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프레미스는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컨트롤링 아이디어, 중심의 아이디어, 지배적인 아이디어라고도 합니다. 컨트롤링 아이디어는요, 이야기를 닫는, 프레미스가 이야기를 연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닫는 역할입니다. 영화를 우리가 다 보고 나면은요, 영화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화의 주제라고도 합니다. 작가와 감독은요, 이 컨트롤링 아이디어가 하나의 등대와 같습니다.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뭐 할 때 우리의 삶은 뭐뭐 하게 된다. 또는 무엇이 무엇을 극복할 때 진정한 무엇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쇼생크 탈출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쇼생크 탈출의 컨트롤링 아이디어, 즉 메시지고요, 주제죠. 택시 운전사는 평범한 소시민이라도 용기를 내게 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화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왜 영화에 빠져드는가? 그건 바로 스토리의 힘이죠. 그럼 스토리의 힘은 무엇인가? 스토리의 본질은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것이 스토리의 힘이다. 좋은 스토리는 캐릭터와 갈등과 플롯이 중요하다. 캐릭터는 수동적인 캐릭터, 능동적인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에는 4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관점과 태도, 뚜렷한 관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입체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저처럼. 네. 자, 우리 갈등은 스토리의 엔진이다. 갈등은 스토리의 엔진이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엔진의 양념처럼 흥미 요소를 돋는 요소들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라마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딜레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과 부조화, 아이러니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스토리는 긴장감 있어진다. 플롯 전략에서 3막 구조는 가장 대중 친화적인 플롯 전략이다. 처음, 중간, 끝, 그리고 5개의 초점이 있다. 1막에 선동적인 사건, 도발적인 사건이 1막에 발생하고, 그리고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플롯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2장의 중간에 미드 포인트가 있다. 이 미드 포인트에서 사건은 대전환되거나 아니면 주인공한테 큰 위기가 찾아온다. 가령 기생충 보셨을 때 영화 중반에 갑자기 그 가정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지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기생충의 미드 포인트예요. 이것도 작가와 감독이 다 미리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 그리고 세컨 플롯 포인트에서 다시 클라이막스로 갈 수 있게 이야기를 견인해 준다. 클라이막스는 가장 에너지가 센 부분이다. 이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갈등은 다 해소되고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그리고 결말. 이 5개의 초점이 스토리, 플롯을 바치는 5개의 견고한 기둥처럼 구조를 자리 잡고 있어야 이야기가 탄탄하다.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영화의 마지막 문을 닫는 개념이다. 만약 무엇 하다면 이라는 프레미스로 영화가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이 된다 라고 하는 컨트롤링 아이디어로 영화를 마무리를 한다. 자, 이렇게 오늘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그런 비결, 영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화과에서 4년을 배울 것을 오늘 약 1시간 20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근래에 아주 재미있게 본,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여운이 있고 제게 질문을 던져준 그런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클레어 키건이라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쓴 소설가입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소설가라고 칭송받고 있죠. 이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동명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요. 길리언 머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스카 수상자입니다. 오펜하이머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이 영화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점들을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양심에 관한 영화예요. 누군가 제게 네가 사는 고향, 너의 고향 광주의 정신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광주 정신은 나눔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효과음이 너무 좋아요. 네, 나눔과 정의의 정신이죠. 주먹밥을 나누고 불의에 맞서고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이 아닐까요? 이 영화는 화려한 휴가나 서울의 봄처럼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잔잔한데?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그렇다면 나는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